바로 이어서요, 전문가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그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장님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백신 부작용 피해 사례가 3천 건이 넘는데 그중에 인과관계가 특히 사망의 경우에 인과관계가 확인되고 인정된 것이 2건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어떤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입장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유가족들한테는 이제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마음이고요. 예. 다만 이제 백신의 이상 반응과 관련돼 있어서는 국제적인 규약이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내에서 계속 유지되던 그런 방식, 또 평가 방식도 있고, 또한 그 부분도 이제 또 좀 개선 작업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인과관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표준을 우리나라에 따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 중에서 일부 뭐 이제 아직까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품종 부류가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외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 특히 이제 인과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도 꽤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과학적인 논의들이 상당히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제 사례, 국제 표준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피해자 가족협의회장님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이 면담 과정에서 한국형 인과관계 판정 기준을 마련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고, 지금 현재 그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질병관리청에서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한국형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람한테서 유독 더 많이 발생하는 이상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닌지, 또한 우리나라 내에서의 실제 뭐 어떤 백신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서 발생했던 어떤 이상 반응하고 실제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서 발생했던 이상 반응과 관련된 통계들을 통해서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부분들이 또 새롭게 발견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준비를 많이 못했었던 부분들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 자료들만 있지 국내 데이터들이 축적된 게 몇 년 안 되거든요. 어떻든 이제 그런 부분들 국내에서 연구를 해서 이제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지금 한림원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 유독 문제가 되는 이상 반응이 따로 있는 건 아닌지, 또한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는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준비하겠다는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아마 국민들께서 가장 잘 알고 신뢰하시는 전문가의 한 분으로서 현재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백신 접종의 유익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일단 백신이 이제 개발되고 나서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맞은 백신이 사실 전 세계에 지금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1년의 시간 동안에 거의 전 세계적으로 80억 회 이상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사실 이 정도의 접종을 통해서 밝혀진 이상 반응 수준이라면 사실 밝혀질 수 있는 거의 이상 반응들은 거의 이제 밝혀졌다. 아주 뭐 장기 몇 년 이후에 나타날 이상 반응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많은 사람들이 맞았고 거기서 증명된 내용들을 통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은 안전하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전문가들도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백신의 이득성이 워낙에 높은 거는 유행의 안정성도 있지만 또한 중증 예방 효과들이 계속해서 뭐 70%에서 90%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특히 연령대별로 뭐 60대 이상이라든지 40, 50대의 그런 사망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낮췄던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백신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히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방어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는 청소년 대상 접종률 확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마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청소년 방역 패스입니다. 어제 네. 학부모 대표 한 분과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그 확률이 뭐 1000만 분의 1이건 100만 분의 1이건 한 명의 청소년이 부작용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면 부모들은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조금 전에 피해자 가족 모임 회장님도 우리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는 실험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이미 미국만 해도 50%, 거의 60%에 육박하게 청소년들이 접종을 했고요. 네. 유럽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50%에서 80% 정도의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서 네. 정말로 많은 숫자가 접종을 이미 했고요. 또한 우리나라만 해도 고3이 96% 정도 접종을 했고, 그다음에 16에 17세가 지금 거의 60% 이상 접종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미 접종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한지 여부, 또한 외국 자료를 통해서 왜 아이들이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관한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 자료가 쌓여 있는 상황이라 네. 절대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실험을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네. 지금의 상황이 아이들이 중증으로 이미 사망한 사례가 오늘도 뭐 한 명 발표가 됐잖아요. 네. 9세 미만에. 예.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커지면서 아이들 안에도 있는 그런 기저질환을 가진 취약한 아이들한테 전파가 되고 사망하는 사례가 이미 국내에서도 이미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백신,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뭐 다기관 염증 증후군처럼 소아에서 장기 후유증들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면모를 또한 학교의 등교 수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학습권의 보장의 측면에 있어서도 아이들한테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